안녕하세요. 자, 오늘 163쪽이죠? 네, 163쪽에 도시발 사업을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하는 위치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급 계획을 세워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하고 일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환지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후에, 여기는 별도로 이제 환지를 누구에게 주는지 환지 처분 얘기가 별도로 따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기간이 장기화할 때 중간에 다른 제도와 달리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요거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뭐 섞어 쓰는 게 혼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제도와 여기 나오는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틀 잡을 때 항상 이 방식으로 한다면 땅은 두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땅이요? 조성토지와 원형지,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아드렸던. 시행자가 도시발사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 조성토지고,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이 원형지인데, 주로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된 땅이라면은 조성토지가 됩니다.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있어도 됐지만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싸서 요거 이 좋은 땅을 주로 국가 등이 받으려고 만든 제도라서, 원형지는 나중에 나온 제도로서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이제 법에서 정해진 특정인만 받는 게 원형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두 땅을 놓고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두 땅이 존재하죠. 종전의 소유자에게 주는 땅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땅 보류지. 환지 아니면 보류지. 주된 땅, 그렇지 않은 땅. 이렇게 이제 놓고 시작을 하시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제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끄집어내 봅시다. 그것만 잘 생각이 나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론의 생각이 안 나서 항상 문제가 헷갈리는 거지. 자, 그럼 이 방식을 이제 수용 사용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용 사용을 한다면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시행자. 공익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행자의 권한인데, 워낙 이게 대규모로 수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는 차별받는다 그랬죠.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생각나면은 여러분들 떠올리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항상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리고 수용 사용할 때 공토법을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크게 여기서 특이하잖아.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어느 때? 맨 앞에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인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크게 특이하잖아. 여기서 그걸 잘못 죠.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아니고, 역시 맨 앞에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수용사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돈이 글쎄 수용 대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자의 비용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과 선수금 제도. 그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 더 중요하잖아. 토지 상환 채권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원래 수용할 때 보상 대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현금 대신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채권 산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면 그만큼 현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자, 그럼 토지 상환 채권 관련해서는 매수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일부, 전부는 환지랑 똑같아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일부가 발행 규모가 얼마예요? 상환할 토지랑 건축물이 분양할 토지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반이 한도.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의 이 토지상환 채권의 나머지 특징은
큰 채권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동 값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하게 큰 채권 있잖아.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상환사채 있죠? 거기랑 비슷한 채권이잖아. 큰 채권이라는 점에서. 그럼 큰 채권의 둘의 공통점. 역시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다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이 할 때는 보증. 큰 채권 민간이 책임 못 질까 봐. 발행할 때 뭐로 발행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김영식 증권으로. 토지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는 김영식으로. 그럼 김영식 증권이라면 양도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넘어가기 때문에 원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만 되고, 만약에 채권 자체에 기재를 안 하면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 얘기들이 토지상환 채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조성토지가 됐든 원형지가 됐든 나중에 완성될 것을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사업식에 쓰는 거 아닙니까? 선수금. 소금 개별 토지에 대한 것이라 해당되면 전부도 받을 수 있어요. 일부뿐만 아니고 전부까지도. 물론 이렇게 특수한 선수금 같은 거 받을 때는 이제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의 근거를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다.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얘기. 자, 우리 원형지부터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갈 거예요. 저 원형지.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기 때문에 시행자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느냐? 원형지는 누구만 공급 개발자가 될 수 있느냐? 국가, 지자체부터 지방공사까지. 주로 공공이 받습니다. 근데 민간 중에서 받는 사람 예외적으로 있죠? 공무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가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면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할 정도로 뭐 돈이 많거나 그 두 사람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중에서는. 자, 우리 원형지는 그리고 여기만의 특징이 공급 한도, 매각 제한이 있어요. 주된 땅이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원형지는 작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커도 이게 그만큼 줄어들고 그럼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원형지는 한도가 있는데 공급 한도는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공급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 한도다. 작다는 한도의 3분의 1. 그 다음에 매각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각 제한이 좋은 거 받자마자 쉽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매각 제한 걸리는데 누구는 아예 매각 제한 안 걸려요? 국가, 지자체는 행정청은 쏙 빠져나온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행정청은 제외.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 중에서 이제 10년 내에서 뭐 영위 정하는 기간 동안. 요건 아직까지 낸 적은 없지만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긴 10년, 뒤에 나오는 공사한료 공고로부터 짧은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을 뭐로 정할 것이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조성토지와 환지에서 조성토지 이거를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 다 가격은 감정평가는 다 한다 그랬어요. 감정평가는 똑같이 합니다. 감정평가는 똑같이 하는데 그 감정평가를 그대로 쓰는 게 조성토지예요. 일반에 주는 것이라 일반 대상으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 그대로 씁니다. 원칙이. 그런데 감정가 이하로 쓸 수 있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예외 느낌 잡을 때도 왜 감정가 이하로 싸게 주느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땅이니까 공익사업용 아니면 서민용 싸게 주려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되 이제 몇몇 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형지라면 감정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원형지는 특징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형지는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잖아. 왜 원형지는 조성토지와 달리 하나하나의 원형지를 시행자가 원형지를 받을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에게 원형지를 줄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원형지도 이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게 주는 원형지라면 시행자와 국가 사이에 원형지에 해당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할 때 공급가는 누가 정하느냐? 그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두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협의.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듯이. 그러면 만약에 환지 방식에서 조성 토지라면 이 두 땅을 얘기하는데 환지 방식에서 조성 토지를 평가한다 그러면
여긴 시행자 혼자 평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환지에서는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자 혼자서 감정평가를 시킵니다. 감정평가를 시키고 나서 그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 혼자 결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환지에서는 시행자 혼자, 원형지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요건 감정평가 그대로 쓴다. 이렇게 차이점도 하셔야 되고, 요 원형지를 공급할 때 이 공급받을 자 선정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조성토지도 있고요. 법에서 거의 비슷해.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를 선정할 때 방식을 보시면 조성토지를 물을 때랑 원형지 물을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형지라면 원칙은 어느 방법을 써서 선정을 합니까? 수의계약. 원칙이 수의계약이에요. 항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줄 수 없는 것, 성질상 일반에 줄 수 없는 것, 일반에 줄 수 있는 것은 공정성으로서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죠. 특정인에게 성질상 줄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만 준다? 그럼 그자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받잖아. 수의계약.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예외가 존재하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원형지를 공급한다면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잖아. 예를 들어 시행자가 받을 사람 중에 국가에게 줄 필요가 있어. 국가에게 준다? 그자와 수의계약. 받는 사람이 국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에게 준다?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준다? 지방공사와 수의계약.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준다. 일반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만 받기 때문에 그자와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경쟁입찰을 하는 거 이게 뭐냐? 학교나 공장 대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잖아. 예를 들어 학교를 원형지로서 시행자가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를 조성토지를 줄 수도 있지만 원형지로 만약에 공급한다면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대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교 용지를 국가에게만 준다, 지자체에게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직접 사용하는 자에서 누구만 직접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럼 일반인 경쟁입찰. 그거 하나만 경쟁입찰 나머지. 그러면 지금 이건 원형지 얘기지만 조성토지를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이건 일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 원칙이 경쟁입찰은 여기 예외적 현상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조성토지의 예외적 현상이라면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를 가끔 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요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지만 요걸 일일이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문제 나오는 대로 제가 풀어드리면 되는데, 항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9가지가 있지만 나왔을 때 보시면 특정인이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만 준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이익이 없더라도 성질상 누구에게만 준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들이 특정인 수의계약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토지상환 채권 산 사람에게 때가 돼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이 주는 토지는 상환하는 토지잖아. 상환하는 토지니까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직접 없지만 누구에게 줘야만 됩니까? 채권자에게만 줘야 상환이 되지. 일반에게 채권자 아닌 자에게 주면 상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환하는 토지니까 채권자에게 줘야지만 상환이 돼. 그자와 수의계약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액을 하는 것은 다 특정인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첨이라는 것은 이따 보시면은 누구에게만 준다라는 얘기 없어요. 그럼 경쟁입찰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에게 원래. 그런데 서민용 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서민용 토지라면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은 최고가 써낸 사람은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이 취득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을 고정해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들 중에서 추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민용 토지로 보시면 돼요. 서민용 토지 4가지가 있죠. 이게 9가지가 있지만 요 서민용 토지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 이하요? 330 이하, 100평, 330 이하.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면 보통 공동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점에서 서민용이잖아. 아니면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됐다. 공공택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때잖아. 물론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할 수 있다 예외적 현상이니까. 그런데 우리 새로 이 할 수 있다가 보통 네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야 된다 이거 따로 구별하셔야 되잖아. 예를 들어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냥 주택도 아니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한다. 사람들의 임대주택. 그때는 추첨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지금 이 수용 사용 방식에 나오는 얘기에서 핵심 얘기만 쭉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는데 항상 문제는 이론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문제 그대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요 핵심 얘기만 생각나고 요 얘기에 관련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당연히 합격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데 요 핵심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안 돼요. 지금 문제 이론 했던 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문제화 시키는 데 적응하는 거잖아. 예? 이론에서도 제가 이거 핵심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생각났어요? 생각 안 났다면 그런 걸 자꾸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고 여기에도 없는 내용이라면 뭐 사실 뭐 틀려도 상관없어 이런 거는. 한번 봅시다 이제. 자, 163쪽 보시면 36번에 도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뭐 어느 방식 택하는 거 뭐 그 얘기네요. 그건 뭐 앞에서 한 거죠 이거는. 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설의 정비를 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에 필요한 경우는 혼용 방식으로 한다. 자, 이 경우는 어느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우리 작은 사업엔 환지 방식, 토지 교환 분합이 필요하다. 환지 방식 택할 때잖아. 환지는 요거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곳의 지가가 현저히 비싸, 인근지보다 현저히 비싸,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환지로 한다. 이게 환지 아닙니까? 2번이죠.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그곳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환지로 한다. 이게 환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의 계획지구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한다. 집단적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수용 방식, 큰 사업에 쓰는 하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4번이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입니다. 그 아래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은 미분할. 그래서 혼용 방식이 섞어 쓰는 건데 4번, 5번 분할과 미분할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나누어서 하여야 한다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나눠서 해야만 됐습니다. 분할 혼용 방식 하나만 있었어요. 나중에 개정돼서 지금은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서 실제 분할해서 하게 되면은 4번처럼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게 되면 5번처럼 미분할, 분할과 지금은 미분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만 틀렸고요. 37번 보세요.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식.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방식 변경을 얘기하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행 방식 변경. 그 전에 제가 여기 그림에다 이렇게 했었잖아. 원래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맨 앞에 개발계획에서 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개발에서 정해졌지만 도시개발구역 이후에 시행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근데 바꾸는 논리가 어느 방식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원래 해야 되지만 이 방식으로 못하니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또 생각이 다 하나도 안.
아니 어느 방식으로 하다가 못하니까 바꾸지 원래 그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막 그렸잖아 제가. 그러면 바꾸는 논리는 그 원래 방식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바꿔요? 어려운 방식으로 바꿔요? 쉬운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 얘기잖아. 그게 그 논리잖아. 예? 그 방식으로 못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식으로 못하니까 이보다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지. 그러면 셋 중에서 어느 방식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쉬운 방식은 사업도 작고 돈도 안 들어가고 보상금이 필요 없어서 제일 어렵고 제일 쉬워. 그럼 섞어쓰는 혼용은 중간이죠?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서 환지로 바꿀 수 있고 혼용에서 보다 쉬운 환지로 바꿀 수 있지. 환지에서 어느 방식으로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용 사용에서 두 번째 어려운 혼용으로 바꿀 수 있지. 혼용에서 제일 어려운 수용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세 가지 방식밖에 없다고 이렇게 항상 표시를 했던 게 이 표시잖아요. 시험화식 변경 얘기. 물론 이것도 어느 시행자가 바꿀 수 있냐 요거까지도 물으려면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물론 어느 시행자가 하면은 공공은 어디서나 다 바꿀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가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수용해서 혼용 바꾸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공은 다 되는데 민간은 여기서 이거 바꾸는 것밖에 안 돼. 어쨌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요. 그래서 지금 공공은 다 바꿀 수 있는데요. 수용상에서 전부 환지, 수용상에서 전부 환지 당연히 가능하잖아. 3번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시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 얘기하는 것은 조합은 수용 사용에서는 시행자가 안 되잖아요.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민간인도 가능하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4번의 공공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혼용에서 전부 수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아니.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 바꾸는 것은 보다 쉬우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얘기는 혼용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더 어려운 방식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틀렸죠 이게. 5번의 공공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혼용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혼용에서 전부 환지니까. 시행 방식 변경 논리죠. 넘겨보세요. 저 38번은 아까 나온 것에 그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이고 그리고 또 4번, 5번 같은 건 뭐 몰라도 되고요. 안 합니다. 38번 안 해도 돼요. 단순 반복도는 안 해도 돼. 39번 보세요.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합인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수용 사용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수용 사용 가능합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못 해요, 조합은. 제가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예 이 방식으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자체를 못 하는 거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잖아. 일정 동의를 받아야만 수용 사용이 가능한 것은 민간 시행자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토지주택공사니까 동의요건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번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법을 준용한다. 자,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먼저 특례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공토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토법을 준용하죠.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4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유명한 얘기잖아. 이게 다른 데서라면 주로 실시계 고시가 있는데 여기라면 그때가 아니고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죠.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게 맞습니다. 5번에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된다. 1년 내 하라는 것에 대한 특례 다 인정되죠. 개발계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자, 40번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출 문제인데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요거는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지정권자가 왜 수용을 합니까? 항상 수용 사용권은 누구 권한이에요? 시행자 권한이지.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땅 취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시행자라면 지정권자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시행자라면. 그런데 여긴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래. 그럼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라면 그냥 시행자도 아니고 일반 행정처에 불과한데 무엇을 해서 수용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도 바꿔낼 수는 있는 거예요. 바꿔내는 건 침함이라 말이에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에 따른다. 정비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공토법. 자, 아까 한 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자꾸 얘기를 하세요. 3번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공토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4번에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하로 한다? 원형지? 3분의 1이 한도. 국가든 어디든 원형지 공급할 땐 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작아야 된다. 작은 기준지가 하나인 3분의 1 이하. 4번에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야, 이거 종합 문제 아닙니까? 아까 수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토지상환 채권, 뭐 원형지 다 얘기 안 해. 다 아주 종합 문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토지상환 채권 얘기입니다. 발행 규모를 묻네요.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라는 건 충분히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얼마? 2분의 1이지. 2분의 1. 원형지는 한도 3분의 1이고요. 토지상환 채권은 최대 반까지만 발행하다. 나머지 반은 일반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2분의 1. 자, 이번엔 41번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독자적 문제입니다.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의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어디가요? 전부가 틀렸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그 일부가 아까 2분의 1 반이라는 거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행자는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맞지.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처럼 큰 채권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아야만 되죠. 그죠? 토지주택공사니까 보증받을 필요 없다라서 맞는 거예요. 없다라서. 3번에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라는 건 충분히 분양토지, 분양대상 토지 건축물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빨리 진도 나오시면 빨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좀 얘기를 하라니까. 얘기하면서 복습이 된다니까. 2분의 1. 자꾸 반복이잖아 지금. 4번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행안부 장관이 나올 일이 없죠. 여기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개발법이면 대부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정권자가 나와야지. 지정권자. 제가 도시개발법에서는 행정청이라면 환직이 인가권자인 시장구석전자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를 했죠. 이것도 큰 채권의 공통점 중 하나예요. 큰 채권 발행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발행할지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발행합니다. 그럼 발행계획에 대해서 누구 승인받느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 그래야지. 행안부 장관 나오는 것은 공법에서 2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어디서 나옵니까? 행안부 장관이 2군데가.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하되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게 특이하잖아.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또 하나는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 우리 비용 부담 시킬 때 그것도 지자체들끼리 협의가 안 될 텐데 그 지자체가 같은 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비용 부담해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비용 부담해서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된다. 도지사가 결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와 비용 부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안 될 때 결정해 주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행안부 장관 나오는 거 다 틀려요. 자체로. 5번의 이율은 발행 당시 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잖아. 이율이든 상환기간이든 구체적 상환기간과 이율은 채권의 발행자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하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다. 그럴 때만 발행자가 지자체일 때만 지자체 조례로 정하잖아요. 이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아니잖아. 보통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 그럼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야지. 넘겨보세요. 지금 포인트 25 이것도 다 원형지에 대한 얘기 다 수용 사용을 전제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42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원형지 개발을 얘기하네요. 뭐 괜찮나요? 에? 벌써 그런데 국장의 승인이라고 해서 다른 거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 지정권자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국장이 틀리겠네요.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에? 이렇게 원형지 같은 특수한 땅을 하거나 아니면 선수권 같은 특수한 거 할 때는 해도 되는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한 거를 나왔을 때 써먹어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방공사인 시행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3분의 1이 한도잖아. 3분의 1. 또 아까 2분의 1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2분의 1 아까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가 토지상환채권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반밖에 안 된다고 2분의 1. 근데 원형지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조성토지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는 오히려 반도 아니고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3분의 1 한도죠. 근데 초과한다 그래서 틀린 거지 여기는.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3번의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하려 공고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원형지 매각 제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원형지를 개별인에게 먼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 계약해주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받아서 공사할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야지 공사하려고 공고가 있기 때문에 10년, 5년 중에 빠른 때까지 경쟁을 시킨다 할 때는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가 긴 10년, 뒤에 나오는 공사하려고 공고일로부터가 짧은 5년, 그래야 경쟁이 된다 그랬고 이 중에 빠른 때까지 매각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낸 적은 아직은 없고요. 국가지자체가 매각 제한에 안 걸린다는 그 사실을 주론했었지. 낸 적은. 근데 뭐 앞으로 좀 어렵게 낸다면 당연히 이렇게 낼 수 있고 이게 맞죠. 4번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한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칙을 얘기한다면 뭐로 한다 그래야 돼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그래야지. 원칙을 변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 원형지. 아까 그 틀. 5번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유일한 경쟁 입찰이지. 그리고 항상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든 추첨이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냥 고집하는 게 아니고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어느 법에서나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지만 이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43번 보시면 원형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냥 정답이 이게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용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길게 써놨지만 결론은 승인할 때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어디서나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경우 조건 붙일 수 있다.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으로 한다. 자, 원형지에 대한 공급 가격 감정 가격으로 한다면 틀리죠, 그죠? 정확하게는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 가격에다가 원형지 들어갈 때까지 어떤 기반서를 공사한 게 있으면 기반서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뿐이에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당사자,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야지. 이 감정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조성토지 얘기예요. 조성토지 얘기. 원형지와 조성토지 구별하시는. 4번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제임찰 방법으로 한다. 수의계약. 5번에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다. 지자체가 개발자라면 원형지에 대한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왜 틀려요 이거는? 지자체니까.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행정청만 쏙 매각 제한에서 빠져나옵니다.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에 안 걸려요. 지자체니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44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분의 1. 자,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대한 서류가 첨부된다. 조건 붙인다면 조건에 대한 서류는 당연히 첨부돼야 되죠. 신청서에. 이건 뭐 앞에 개발행위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4번에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평가 가결한다. 똑같은 문제죠? 감정가라는 게 아니고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5번에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라면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니까.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살짝 바꿔버린 거에 불과하네요. 그러면 45번에 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을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지금 조성토지를 묻잖아. 원형지가 아니고 이제 조성토지. 그러면 수용방식 조성토지를 묻는구나. 그러면 이 공급반대 원칙과 예의가 딱 요게 틀이 딱 생각나면서 지금 그 중에서도 추천 방법을 할 수 있는 추천 방법을 할 수 있는 서민용 4가지를 딱 떠오르는 상태에서 하면 아주 그냥 풀죠. 그런 대상이 아닌 거. 보통 추천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자체를 바꿔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서 찾게 만드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하면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찾게 만드는. 이게 이제 보통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숫자를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런 대상이 아닌 것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점에서 서민용이 되는 거예요. 위 1의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포함한다. 포함해요. 보통 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주택건설용지에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럴 때는 추첨으로 하여야 한다. 그게 이제 특별한 거지. 여기에 대한 예외지. 보통 포함합니다. 그리고 3번이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공사고로 조성된 택지 싸게 줄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해서. 4번 330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단독주택용지라면 330이야. 이 숫자를 바꿔서 틀리게 낼 수 있죠. 예를 들어 5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용지 그러면 대상이 아닌 거지. 330 이하가 아니니까. 근데 맞게 돼 있어요. 그럼 5번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일과 2회 이상 유찰됐다. 자, 경쟁 입찰이든 추첨이든 1번에 주는 거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죠. 지금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는데 무슨 또 추첨이에요, 그죠? 뭐 계속 추첨만 하나? 이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속하잖아. 46번 선수금 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선수금 미리 받는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2번 국가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 선수금 받을 때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정권자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국가인 시행자라도 선수금 받을 때는 받아도 되는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3번, 4번, 5번 얘기는 3번, 4번, 5번 얘기는 선수금 받을 때 요건이에요. 요건. 보통 선수금에서는 아까 1, 2번 정도 얘기 그걸로 그냥 보통입니다. 제가 선수금이라면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 승인받아 받을 수 있다. 이건 전부도 된다. 더 이상한 채권과 달리 전부도 된다.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근데 3, 4, 5번은 이제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 그 미리 받고 그 돈을 먼저 쓰는 건데 만약에 일정 능력도 없이 받았다가 돈만 받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는 건데 요게 바로 제가 평상시에 기본이론에서는 잘 안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30년 동안 출제되는 데 있어서 한 번 딱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그러니까 제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워낙 공부 얘기만 하는데 뭐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추가로 알려드릴까요? 지나갈까? 이제는 지나가자고 딱 얘기하네요? 언제 조그만 것까지 일일이 다 해요? 그냥 제가 아까 여기 하는 것만 맞춰도 된다 그랬잖아. 지나가고 47번. 근데 나는 그냥 합격할 게 아니고 나는 고득점 하고 싶어요. 나는 뭐 60점으로 만족을 못해요. 나는 더 고득점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이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쉬는 시간에 와요 그러면.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도 기억이 자꾸 안 나서 헷갈리고 그러는데 자꾸 범위만 넓혀서 좋을 거 아니라니까. 47번.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성토지 공급 방법. 1번 시행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참 치사하게 바꾼 거네 이거는. 여러분 여기 공급계획이잖아. 공급계획. 이 공급계획은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이든 원형지든 공급계획이든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급계획이 다 나오는데요. 이 공급계획만큼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잖아. 작성을 해서 환지계획처럼 인가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 제출하게. 이건 제출이란 말이야. 제출.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렸냐면은 승인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돼.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을 했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절은 지정권자 제출. 지정권자 제출하라 이걸 갖고 승인을 얻어라 그래서 틀리게 낸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틀렸습니다. 이건 제출이에요. 이번에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제입찰 방법에 의하는 게 원칙 따른다. 원칙적 표현이잖아요. 3번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자체에게 공급한다. 지금 누구에게만 준다 돼 있어요.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지자체 등에게 준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자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전제로 했어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여기 이제 학교용지나 공공청소용지가 여기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거 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학교용지라도 만약에 원형지에서 공급할 때는 누구에게나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학교용지도 그런 땅이 아니고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지을 땅이면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의 학교용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국립학교 지을 땅은 국가에게 줘야지 국립학교를 운영하죠. 공립학교라면 지자체에게만 줘야 되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전제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자와 수의계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형지랑 다르죠 지금. 하여튼 준거 판단하면 돼. 준거 판단만 하면 4번의 실시계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자,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라면 이것도 직접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라면 요거는 누구에게만 줘야 됩니까? 유지 관리할 자에게 줘야지. 법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유지 관리할 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그럼 그자가 수익이야. 이것도 정확하게는 4번, 5번이 좀 표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수익계약은 좋은데 수익계약으로 3번처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야 되거든. 4번, 5번이 다. 3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 1번이 뭐 명확히 틀렸으니까 틀렸다고는 하지만 원래 4번, 5번은 여기 이거잖아. 수익계약. 예외적인 현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거든. 추첨도 할 수 있다잖아.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이걸 한다 그냥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급한다고 그냥 그렇게 공급하라는 얘기잖아. 수익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5번에 토지 상환 채권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도 이게 바로 상환할 토지니까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수익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바꿔놔야 좀 더 정확해집니다. 자, 48번까지 하고 아니 48번은 10분 쉬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쉬세요.